네. 네, 그러면 1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정도 이제 자료가 돼 있는데 쭉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수학 임용 시험 안내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2019학년도 이제 얼마 전에 본 1차 시험이에요. 얼마 전 시험과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약 1년 한 11개월 뒤죠. 볼 이제 임용 시험과 차이가 그 수학 교육론에서 좀 크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학이 있고, 시험을 보면 교육학이 이제 20점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진짜 대학교 수학을 물어보는 이제 정말 전공, 이제 어려운 수학이죠. 그걸 이제 물어보는 이제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든가 지도서 분석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는 수학 교육론 해서 이렇게 전공 수학, 수학 교육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 시험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세간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이제 그냥 전공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통용되는 수학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수학 교육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이제 영역은 수학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론이 대략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공 A하고 B를 보시면 80점이에요. 교육학이 20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전체를 합쳐서 80점 만점인데, 그중에 이제 수학교육론이 20에서 28점 사이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점수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교육학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평균 지금까지 16, 17, 18, 19학년도 이 4개년 동안은 수학교육론을 24점을 이제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5, 6월에 이제 좀 더 자세한 게 나오겠지만, 대략 수학교육론 24에서 26점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시험은 그 형태가 3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이제 11개월 뒤에 볼 시험에는 논술형이, 전공에서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즉 교육학에서 논술형은 그대로 보는데, 전공에서는 지금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입형은 단답형입니다.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단답형, 그냥 이제 용어 적는 거예요. 서술형은 이제 말 그대로 서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전공 시험에서 이제 기입형은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수정하려고 해요. 이제 내년부터 그걸 좀 수정하려고 해서 이제 좀 단순하게 기억력을 그대로 이제 평가하기보다도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고요. 논술형은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공에서는 논술형이 이제 빠지게 됐어요. 원래 수학교육론이 계속 논술형이 나왔었는데, 4개년 동안 이제 논술형 이제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문항은 이제 단순히 기입형은 2점, 서술형은 4점 그렇게 이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그 1페이지 밑에 전공 A에서 시행되던 기입형은 6문항으로 이제 축소가 됐고, 이제 2문제가, 그러니까 단순 용어 적는 건 줄고 서술형이 4문제가 더 늘었다는 거죠. 13에서 17문항.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론도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전공 수학, 이제 대략 54에서 56점 정도 되는 이제 전공 수학은 이제 이따가 김동희 교수님이 이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24점 정도 된다 그랬죠.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네, 2페이지 이제 넘기면, 자, 정리가 돼 있죠. 이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일단 논술형,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수학교육론이에요. 원래는 이제 전공이 2개로 나눠져요. 이제 내용학하고 교육학으로 나눠지는데, 내용학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전공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과 교육학은 보통 사람들이 수학교육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론으로 계속 명칭을 하겠습니다. 논술형 한 문제가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문항수 조정에 따른 수정된 양식이나, 밑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이 있어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5월 또는 6월에 사전 예고를 하는데, 이때 좀 문항 변경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이제 하반기 이렇게 나눠지면 이제 상반기는 이제 정확한 정보가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하게 되지만 하반기에는 좀 정보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6번째 80점 만점 중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전공수학 교과 교육학이죠. 교과 내용학이에요. 이거 오타 났어요. 교과 내용학이에요. 내용학 전공수학은 75에서 65%, 교과 교육학 수학 교육론은 25에서 35%. 그러니까 이제 20점에서 퍼센트로 이제 환산하면 20점에서 28점인데 대략 24점에서 26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안내. 이제 2차 시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수업 실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본다든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2차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지도안,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도 있고, 대략 그 전체 지역의 반 정도는 지도안을 작성하고 반 정도는 작성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혹시 경기도를 보실 분들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경기 지역은 수업 실현을 끝나고 수업 나눔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만 지금은 따로인데 이제 경기 지역은 특별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2차 강의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2일에 이번에 시험 본 1차 합격자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일단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합격 여부를 모른다 하더라도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2차가 이제 1월 이제 22일, 23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1월 2일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11월 말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니까 지금도 이제 아쉽게도 합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합격선에 근접하다고 생각한다면 2차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2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4, 50명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서 강의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지도서는 꼼꼼하게 이제 지도서를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서 가지고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서 강의 까지 이제 합치면 한 100명 좀 넘게 이제 수강을 하시고 이제 하고 계시는데 2차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격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실현하면 평가하고, 이제 실현하면 이제 이런 것들 필요가 있다, 수학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뭐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썼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이제 확률 교육과 고등학교 확률 교육이 틀린데, 예를 들어 중학교 확률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막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이런 용어들을 쓰고 싶겠지만 중학생들에겐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또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예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함수라는 또 용어를 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서 강의를 꼼꼼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최근 경향 및 특징을 보면 1차 시험이 아직 2페이지 아랫부분이죠. 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1차 시험에 비해 이제 1차 시험이 좀 난이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명확한 것들만 이제 골라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변별력이 이전보다는 변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 대신 2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2차에 대한 점수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기본 점수도 있었고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1차 시험을 딱 봤을 때 1차하고 2차 합격해서 이제 최종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차를 굉장히 여유 있게 높은 점수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갑자기 2차에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반대로 1차에서는 겨우 그냥 커트라인을 넘었는데 2차에서는 되게 여유 있게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뒤집히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수학교육론 주교재 및 출제 영역, 이거 1차 시험인데 여기 나눠놨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보면 1번, 2번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기본서예요. 1, 2번에서
대략 7, 80% 정도 시험에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은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24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1, 2번만 정말 주구장창,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학 신론과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예요. 이제 간단하게 신론과 교재연구로 할게요. 아마 이 책들은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면은 대략 18점, 2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18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실수가 없으면.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변별력을 위해서 4점에서 6점 정도는 이제 여기 3, 4, 5번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밑에 살펴보면 1번과 2번이 기본서예요. 1번과 2번이.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이 1, 2번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1월과 2월, 내년 1월과 2월에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3월과 4월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교과서 및 지도서,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인데, 지금 여기 3번은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강의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서 강의를 제가 2번 하게 되는데, 3월과 4월에 1차 시험용 지도서 강의와 1차 시험용 지도서 강의는 이제 여기 앞에 1번과 2번 수학 신론과 교재연구와 지도서를 융합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도서 강의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어제도 했어요. 그럼 이제 꼼꼼하게 막 용어 분석하고 사용해야 될 용어,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될 용어, 실제 실현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진짜 2차 시험용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서는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요즘. 여기 보시면 세부 내역으로 201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 3번처럼 나오기도 했지만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구,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이 섞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15 개정 교재로 했는데,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올해 기준이에요. 공구 개정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재작년에. 지금 재작년이 아니라 이제 작년이죠. 아직 12월 달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약간 좀 이론을 조금 좀 심화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작년에는 이제 좀 교육과정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어쨌든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도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인터넷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에서는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은 이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교구, 대수 막대라든가 뭐 색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태도 및 실천. 우리가 이제 수학하면 이제 느낌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푼 거, 그것만 강조하기 쉬운데, 태도 및 실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게 하는 거, 서로 이제 발표들을 했을 때 이제 그 발표들을 이제 잘 수용하고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런 이제 진짜 태도적인 측면,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죠. 이제 막 거리 같은 거 잴 때, 막 그 빌딩의 높이나 국기 계양기의 이제 높이 같은 거 잴 때 그 각도기 같은 거 이제 여기 빨대 꽂아가지고 이 각도 진짜 재게끔, 요 끝에 이제 여기 눈이 이렇게 있어요. 직접 보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측정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추정하게 하는, 이제 이런 진짜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태도와 실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실, 지필 환경, 여기 이제 교실 환경에서만 막 수학적인 내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이제 좀 약간 심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2번을 기본 교재라고 한다면 4번, 5번은 심화 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과 수학교육학 신론 2가 나왔어요. 그 2가 이제 또 책이 나와서 공부할 게 이제 좀 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번은
1월과 2월에 집중해서 다루고 3, 4, 5번은 3월과 4월에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일단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수학교육론의 출제 경향 및 특징을 대략 분석을 해보면 4페이지죠. 일단 공통점은 신론과 1번 교재죠. 교재연구 2번이죠. 1번과 2번에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이게 뭔지만 알면 다 맞출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만 끝나면 이제 변별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2018학년도의 두 번째는 교과서 및 지도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총점 24점에서 중에 8에서 10점 정도는 3번과 관련된 내용, 지도서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시그마 K 세제곱 이거 아시죠? 2분의 N, N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주어진 수업 상황 보고 이거 진짜 이끌어내는 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론과 교재연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도서, 고등학교 2학년 지도서를 봐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답을 못 쓰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도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및 지도서, 수학과 교육과정, 특별히 공구 개정, 1호 개정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또 바뀌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연립부등식이 원래 공구 개정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연립 1차 부등식을. 근데 1호 개정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틀렸을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기본서 외에 아까 얘기했던 4번과 5번에서 이제 4번과 5번을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신론 1번 교재죠. 신론에서도 어느 정도 다룬 내용이었긴 했는데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을 하고 신론 2 이제 4번과 5번이죠.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19학년도도 역시 동일하게 1번과 2번 기본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2번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과 4번 교재죠. 그 다음에 신론 2, 5번 교재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 쓸 수가 있었는데 2019학년도는 제가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과 5번 교재를 보지 못했으면 못 풀 만한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이 심화 수업도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총점이 여러 가지로 갈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입형은 2점, 서술형은 4점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총점이 22점이라면 기입형은 예를 들어 뭐 한 문제 서술형 5문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2점, 서술형이 20점이니까 총 22점. 아니면 24점이라면 뭐 기입형 2문제, 서술형 5문제 이럴 수도 있고 26점이라면 기입형 1문제, 서술형 6문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분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입형의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서술형 문제가 원래 기존에 3문제였어요. 논술형 1문제가 10점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술형을 도합 3문제밖에 못 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5에서 6문제로 늘어난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3문제를 출제할 때는 상대적으로 1번과 2번 교재에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이제 조금씩 무게추가 3번, 4번, 5번 그러니까 3번은 교육과정이죠. 4번, 5번은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과 신론 2 이게 무게추가 조금씩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5에서 6문제 서술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2020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1번과 2번을 초점으로 두는 것은 뭐 동일한 방향성이지만 3번, 4번, 5번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죠. 수학교육학 신론과 1번이죠.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2번 교재죠. 국한된 문제만 출제되기보다는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수학교육학 신론 2 등의 교재에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6개년 기출 문항수 및 배점인데 지금 2016학년도부터는 형태가 고정이 되면서 24점 만점으로 수학교육론이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기입형 한 문제, 서술형은 도합 3문제, 논술형 1문제로 고정이 됐습니다. 세팅이 됐던 거가 이제 내년에는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과교육학, 수학교육론은 전공 전체 80점 만점 중 20에서 28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2014학년도부터 바뀌었죠. 근데 이게 다시 몇 년, 6개년 동안 그렇게 내다가 다시 이제 내년에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2에서 13학년도 기출은 정말 다양하게 냈어요. 막 진짜 09에서 13학년도는 객관식 문제도,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바뀌고 다시 이제 2020학년도에는 논술형이 없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 보시면 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대략적인 구분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내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교육의 이해는 안 나왔죠. 어쨌든 안 나왔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철학, 문제해결, 심리학, 그다음에 수학 교수학습 이론,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대략 이제 출제가 어디서 많이 됐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상의 유의점,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서 매년 꾸준히 나왔고, 올해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도 꾸준히 나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점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요즘 구성주의를 강조를 함에 따라 18, 19년, 그러니까 18, 19년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주의, 해서 특별히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보시면 추론은 꼭 나왔어요. 이제 추론 교육, 아까 6가지 수학 교과 영역 강조하는 것 중에서 추론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론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학습 심리학 쪽에 보면 약간 밑에 부분에 딘즈, 이게 딘즈 이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분이 다른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교육학 공부도 하다 보면 이제 오스벨 같은 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에서도 이제 오스벨을 강조하고 수학교육론에서도 오스벨을 강조하니까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딘즈라는 분은 정말 수학교육만의 그런 이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신 분이라 수학교육론에서는 이분의 이론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서 이름별로 나눴어요. 프로이덴탈, 바닐레.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적 변환론은 뭐 브루소라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프로이덴탈, 수학교육론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죠. 뭐 10명 중 물어보면 아마 프로이덴탈을 한 8, 9명은 정말 프로이덴탈이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닐레도 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적 변화론 보면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교수 학습, 교사와 학생과의 그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인데, 이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평가. 평가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도 굉장히 이제 교직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꽤 됐었죠.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 연구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수화연산에서 특별히 음수를 지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초등학교에서 자연수까지 배우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음수와 정수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수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수 지도가 잘 되면 2학년, 3학년은 좀 상대적으로 지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1학년이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음수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수, 뭐 함수, 기하와 증명. 그 다음에 기하와 증명에서는 교과서에서 이제 인용이 많이 됐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하 영역은 특별히
지도를 할 때 다른 영역과 다르게 수준 차이가 학생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수준 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하 영역 지도할 때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막 전공수학 공부를 하실 때 딱 이제 처음에 정의 배우잖아요. 데피니션 배우고 그다음에 이론, COM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 쭉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수학에서도 딱 정리 나오고 이제 성질 나오고 그냥 증명하고 맨날 이 과정만 계속 지도한다고 해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추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끌어내는 과정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하 영역, 증명 지도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예요. 대수나 함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지도 과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 2차 함수 지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 그대로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이제 음수를 지도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고 기하 특별히 이제 증명 지도할 때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미분과 적분에서 거의 안 나온 이유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지도해도 이제 딱히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노래 정리, 평가배 정리, 지도 방법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대로 지도한다고 해도 큰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안 되고 미분과 적분이야 뭐 애초에 고등학교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면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확률과 통계가 간혹 나왔는데 뭐 확률과 통계도 좀 주의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특별히 수와 연산과 기하와 증명 지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죠. 내년도 제 강의 1년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 2월에는 1번과 2번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반이죠. 이제 진짜 기본 이론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고요. 3월과 4월은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심화반, 그러니까 4번과 5번 교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도서 분석, 아까 정말 교육과정과 지도서 분석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를 3, 4월에 넣었어요. 그러면 수학교육론은 기본적으로 4월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모든 내용의 정리가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부터는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기출, 정말 옛날 좀 오래됐던 02에서 1, 3학년도까지 이제 출제됐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기출, 특별히 02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기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을 다 풀어보는 겁니다.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약간 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서술한 내용과 이제 기입형 작성한 내용도 뭐 기입형은 제가 뭐 첨삭을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삭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5월부터는 실전이니까. 그다음에 옆에 금요일 강의는 고등학교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양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차가 중학교는 8주를 다 하고요. 고등학교는 4주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에 비해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2, 3학년은 그냥 거의 훑어볼 거예요. 3학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학년 하고 그냥 뭐 3학년은 제가 뭐 작년에 3학년 기하 이제 기하와 벡터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하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 한 20분인가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냥 어차피 그 부분까지 나올 리는 없을 거고 나온다면 공통 영역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뭐 문이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학을 구분하자면 쉬운 수학과 어려운 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수학과 이제 좀 진짜 이과의 이제 예를 들어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이과 애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수학은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통 영역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고등학교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수학과 그다음에 수학원 1호 계정으로 얘기하자면 수학원과 수학2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기출 적용이 이제 4주인데 이게 공부에서 1, 3학년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걸 그냥 폐기하기에는 객관식 안 나오니까 난 이거 공부 아예 안 하겠다 이러면 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제가 주도 면밀히 분석해서 전부 다 서술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고 첨삭을 제가 진행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 기출 적용 문제는 총 60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4주니까 15문제씩 풀어보고 첨삭을 진행했는데 올해도 뭐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이제 4월까지 이론을 정리하고 5월, 6월에는 조금 이제 약간 기출 해설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좀 기억에서 조금 없어지는 경우가 좀 있겠죠. 1월에서 4월까지 열심히 이론을 하다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전체 이론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굳이표현하면 좀 약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7월하고 8월에는 그 단기 완성이라고 해서 1월에서 4월까지 했던 이론을 축약, 핵심해서 이제 단기 완성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단기 완성 진도표가 있어요. 딱 1주부터 8주까지 진도표가 있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금요일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단기 완성만의 1주 차이는 뭐 1단원, 2단원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문제풀이는 그 1단원, 2단원에 대한 문제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원별로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론과 문제를 이제 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죠. 7월, 8월에는 그렇게 되고요.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제 실전, 이제 감각을 해야 되죠.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볼 거고 역시 영역별로 모의고사 형태로 금요일에 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형식이 실제 시험 형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더 잘 익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9월에서 11월까지는 철저하게 비포용지로 모의고사 형태로 딱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서 그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2차 대비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2차 대비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도 이제 받기 때문에 이게 인강을 받으면 영상으로 받아요. 이제 수업 시련을 알아서 찍어가지고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요. 그럼 제가 영상을 보고 첨삭을 해줘요. 그럼 이제 1분 30초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첨삭해드리고 있어요. 2분 20초에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첨삭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여기 서울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강으로 수강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비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직강과 인강 이제 합쳐서 대략 한 50명 좀 초반 정도 그렇게 제가 첨삭 및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1년이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쭉 돌아가면 이제 합격할 수가 있겠죠.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에 맞춰서 근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학교육론 공부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통 1월에서 4월까지 하면은 이론이 다 이제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다 배웁니다. 4월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게 4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핵심 내용. 여기 제가 대략 예를 들었어요. 제2절 중경험주의 라카토스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핵심 용어만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증명과 반박. 이번에 증명과 반박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럼 이제 계속 길가면서 수첩,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 증명과 반박 이란 용어를 봤으면 내가 거기서 증명과 반박이 뭐지? 하고 한 2줄 정도로 대내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배제법이 뭐지? 그러면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 용어들 추측에 포함된 용어의 의미가 제정이 된다. 이렇게 내가 이제 배운 이론을 가지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 6월에 만들 핵심 간단 노트는 이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영어 단어 암기한 학생들 본 적 있죠. 막 수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한 페이지에 수거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이런 단어만 딱 돼 있는 게 나와서 계속 머릿속에 대내 있는 겁니다. 암기하고 외우고 그런 과정이 이제 5, 6월에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6월까지 하면은 이론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담기게 되면 7월, 8월에는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열심히 더욱더 하반기죠. 이제 7월부터는 파고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7월부터는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글로 적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이제 열심히 머릿속에서 계속 익히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5, 6월부터 조금씩 무게추를 서술하는데 무게추를 두다가 이제 7월, 8월에는 정확한 개념을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 인식론적 장애 이번에 나온 거지만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성공적이고 유용했던 지식으로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부적합한 지식이 되어 인식론적 장애를 겪게 되었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인식론적 장애가 나온다면 이 밑줄 친 부분 바꾸지 않고 가로 친 부분만 계속 영역별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화연산에서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로 부분만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정된 양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서술하는 연습이 7, 8월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1월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9월에서 11월에서는 이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포기해야 돼요. 과감히. 그거 포기하고 내가 명확하게 기본서 중심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서술에 옮기는 연습 열심히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이제 이때 9월 다가왔는데도 뭔가 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 공부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잘 모르겠다가 기본서에 있으면 1번, 2번이죠. 기본서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가 좀 이제 심화 수업에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그건 걸러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제 필요할 때죠. 9월에서 11월에는 당연히. 이거는 고3 공부 방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고3 애들하고. 고3 애들 보세요. 막 이제 9월에서 11월이에요. 수능하고도 날짜 차이 없잖아요. 그 9월에 고3 애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지금 수학 1과 수학 2 이론 딱 개념 정리하고 싶은데 9월에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모의고사 문제집 엄청 많잖아요.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거기서 모르는 개념 이제 개념서 찾아보면서 하는 거지, 개념서 정리할 시간은 이제 9월부터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듯이 똑같습니다. 저희도 8월까지나 뭐 개념서 다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고3도.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지, 이제 9월부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계속.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고3 커리큘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는 계속 문제,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문제 풀어가면서 익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9월에서 11월은 당연히 기출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는 거와 똑같이 저희도 계속 기출 모의고사 및 그다음에 이제 강사분들이 낸 문제들 계속 풀어보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준비. 보시면 알겠지만 1차는 그래도 한 10개월에서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준비하게 되지만 2차는 11월 말에 시험 보고부터 이제 1월 22일까지 하면 대략 6주? 7주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차가 정말 중요한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차 시험 보자마자 준비를 해야 돼요. 합격 발표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2주에서 한 20일 정도 기간 합격 발표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 올인을 해야 되죠. 2차 준비는 정말 고3 수험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도 짧을 뿐더러 이게 2차가 변별력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년 커리큘럼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10페이지는 제가 진행하는 1, 2월 강의 계획의 세부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라고 있어요. 그 토탈 사이트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거기에 이경호 수학교육론 치면은 그냥 제 블로그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그 나오니까 거기에 뭐 등록까지는 안, 블로그니까 그냥 뭐 이유 추가하면 편하게 알림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게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게 그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질문이 오면 아무 글에다가 댓글을 올리면 알람이 무조건 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할까 했는데 막 카페는 좀 가입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서 블로그로 하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라고. 거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론이나 기출도 좀 정리를 했어요. 필요한 부분. 그렇게 이제 여기 뭐 강의 계획서는 읽어보시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대가 9시 반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질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피드백 문제라고 해서 이제 1주차에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럼 2주차 첫 시간에는 관련된 서술형 문제나 기입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무조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죠. 문제를 풀어보신 것을 해설하고 그 다음 또 진행하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드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가죠. 11페이지. 이제 2019학년도 기출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죠. 해설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기입형 1번에 그 반일 내의 수학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5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서 반일 내 그분 얘기를 했었죠. 이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모의고사반 1회 때 출제한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억에서 여기 밑에 잘 나와 있죠. 학생들 하여금 새로운 학습 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입니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거 똑같은 거죠. 니은에서 이제 식을 이끌어낼 수,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뭐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나예요. 이게 나예요. 학생들이 예전에 경험과 교사의 도움말을 토대로 이제 조합의 구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 봄으로써 관계 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죠. 반일 내에 기하학습 수준의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이제 올해 모의고사 반에서 푸신 분들은 뭐 이거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냈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기입형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뭐 기출해설 시간 때 얘기를 하고, 이게 모범 답안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아마 대략 보시면 이거예요. 직각에 대해서 이제 3등분선을 작도를 하는 건데, 이게 랜덤한 각, 아무 각 3등분선은 작도를 못 하는데 유일하게 직각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작도를 할 때 여러분들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하고 증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지도하면은 학생들이 기절하겠죠. 어떻게 지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특별히 증명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냥 이렇게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걸 정당화라는 용어를 써요. 약간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밑가의 크기가 같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럼 이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쭉 진행하면 밑가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만 계속 진행한다고 해보세요. 기하의 모든 영역을.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럼 두 밑가의 크기가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겠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명에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공 수학에서는 그냥 무조건 일자식으로 하겠지만, 수학교육론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이게 같으려면 이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 합동 조건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 각이 하나 더 같아서 ASA 합동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변이 같아서 뭐 SAS 합동 조건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질문을. 그러면은 뭐 이 각이 같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합동 조건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작도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도에서도 그냥 작도 방법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려면 보시면 직각 보시면 X, O, Y의 3등분선이 작도되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작도되었다 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분석법이에요. 그게 이제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모의고사 4회 때 분석법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를 강조를 했어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된다고 가정을 해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이제 서술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뭐 모범 답안 이제 한번 집에서 보시고요. 이게 이제 기본서, 혹시 뭐 신론이나 교재 연구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분석법 하면은 딱 이제 증명한다, 증명에서의 분석법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심화반에서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서는 도형의 작도에서의 분석법과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작도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영원히 모를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심화반 강의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작도에서의 분석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신론만 자세히 봤다면 관계적 이해하고 여기 도구적 이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3분의 1과 5분의 1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 이해는 이겁니다. 이거 최소 공배수 해서 통분해가지고 크기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이게 그냥 도구적 이해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공식을 외워서 그냥 적용을 하는 건데, 관계적 이해는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덧붙여서 3분의 1이면 이 전체 세 등분 중에 하나. 얘는 전체 5개 중에 2개니까 5칸, 6칸.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왜 15로 맞춰야 되는지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구적 이해는 그냥 거의 공식 암기 적용이고, 관계적 이해는 왜 그런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신론만 주구장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보신 분들은 관계적 이해는 좋은 거, 도구적 이해는 나쁜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신론 2에서는, 제가 이제 신론 2 강의를 했을 때는 도구적 이해도 장점이 엄청나게 많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관계적 이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공식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이해식 지도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여기 아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를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줄도 굉장히 잘 쳐놨죠. 이 중요 강조를 했기 때문에 밑줄도 쳐놨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학습의 예를 여기다 설명했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자체는 관계적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번 일일이 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이끌어내는 과정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끌어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부족하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문제를 적용할 때는 이제 도구적 이해식 지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신론 2에 자세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했던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분들이. 그 다음 15페이지. 이제 15페이지 보면은 피아제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으로부터 추상화.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세한 건 뭐 이런 시간에 하겠지만, 이제 피아제는 특별히 조작을 강조를 했는데, 조작이란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교구예요. 대수막대 같은 건데, 이걸 막 이렇게 막 조작하면서 움직여 보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면서 이제 여기가 x 1 x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건데,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일반화된 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반사와 반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때 신론을 보시면 내면화, 주제화, 균형화라는 용어에 볼드체, 진한 채로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모범 답안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뒀는데, 모범 답안은 뭐 하나의 유형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최종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반영적 추상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블로그에 따로, 제 블로그에 지금 이 내용을 올려놓긴 했는데, 기출해설을 나중에 이제 다른 모범 답안 해서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모의고사반 7회 때 낸 적이 있어요. 피아제는 문제, 지금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 이루어지면서 수학적 개념을 추상해나가는, 저는 이제 답을 여기다 적어줬어요. 서비스 해드린 거죠. 반영적 추상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 이게 메커니즘이 반사와 반성에 대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었으면, 그냥 이거하고 똑같이 적었으면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이. 그리고 수교 이론반 1, 2월 강의에서 피드백 문제, 제가 피드백 문제 낸다 그랬잖아요. 25번 문제 이걸 냈었어요. 반영적 추상화 과정을 반사와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거 풀었으면 뭐 그냥 맞았을 문제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문제 남았죠. 김교사의 사례, 기억을 보면 수 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은 자연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억에 대해죠. 음수를 학습할 때, 음수가 또 나왔어요. 학습할 때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게 나왔고, 이거를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1회 때 논술형 문제에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이와 관련하여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의 주요 개념 중에 한 가지 내용 적으라고 똑같이 냈죠. 이거 그냥 이대로 썼으면 당연히 맞았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식론적 장애거든요. 이게 그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정의, 이게 음수의 정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교재 연구에 잘 나와 있고요. 이제 교재 연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아까 얘기했죠.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항상 출제가 잘 됐었던 개념. 이건 이제 또 수학교육학 신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문제죠. 이제 논술형은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논술형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몇 개로 쪼개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자료 1을 보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료 1에 여기다 적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성립함을 증명해 보였는데, 근데 느낌적으로 볼 때 성격이 좀 유사하면서도 얘도 왠지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를 하면 이게 맞으면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도 요거 세제곱근 해가지고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에 근거하여 뭔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이런 대수 문자를 사용한 이런 식에서 이런 유추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맞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학생 2는 다르게 유추를 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건 이제 지우고, 학생 2는 xy, yz, zx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느낌적으로 비슷하니까 이렇게 유추를 했는데 참일까요? 근데 유추를 이렇게 했다고 쳐서 했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과정은 바로 증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죠. 물론 산술기하 평균 모른다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논술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19페이지 가면 이제 평가 계획에 아까 수학교과 역량 6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태도 및 실천이 그 중에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서론은 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볼게요. 추론 유형과 이 추론에 근거하여 보완할 점을 제시할 것, 그렇게 나와 있고, 자료 2와 자료 3은 이제 증명의 의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 아까 수학교과 역량 중요하다는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가시면 이 모범 답안은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유추와 관련해서 1회 때 모의고사반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그 추론 유형을 적고, 왼쪽을 보면 이러한 추론을 사용해서 판단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생 A와 잘렸긴 했는데 뒤에 이렇게 냈어요. 학생 B를 해서 보완할 점 제시하라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대화상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평행이동을 할 때 여기다 갈게요. y는 이제 ax 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요. 알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 이걸 가지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여기다 대신 넣고,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은 무조건 맨 뒤에다가 q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거를 원에서도 적용을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에서도 이제 평행 이동을 다루잖아요. 그때 x 대신에 x 빼기 a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q를 붙이면 평행 이동 된 꼴이 아니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진짜 맞는 건 뭡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데 충분히 유사성에 근거하여
특별히 이렇게 식을 세우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유추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뭐 문제 형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 부분 이제 연습을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보면은 학생 A가 얘기하는 게 틀렸죠. 요 틀린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충분히 뭐 이번 시험.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이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1년 동안 함께 하면은 이번 시험 굉장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열심히 수강하시고 한다면 충분히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년 한 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 수학 중에서 수학 이제 교과 교육론이죠. 수학 교육론 합격 전략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한 10분 정도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전공 이제 내용학이죠. 교과 내용학에 해당하는 전공 수학 합격 설명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